오늘 우리 프랑스 종교개혁에서 아마 전쟁에 관한 이야기, 위구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오늘 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로서는 아마 366페이지에 종교전쟁, 1562년에서 1598년에 1562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98년이 저는 중요하는데 이게 낭떠 칙령이고 앙리 4세에 의해서 그 다음에 1685년 퐁트블루 칙령을 통해서 이 낭떠 칙령이 없어집니다. 이때 루이 14세 있고 그다음에 1787년 베르사유 칙령에 의해서 다시 루이 16세인데 다시 종교의 자유가 다시 부활돼서 지금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거의 100년씩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났다면 뭐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뭐 1517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무튼 98년, 85년, 87년 앙리 4세, 루이 14세, 루이 16세 이 몽트블루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지역인데 지금의 그 프랑스 왕들의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베르사유 여기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를 궁전을 짓기 전까지 왕들이 거했던 프랑스 왕들이 거했던 장소가 퐁트블루입니다. 이제 가보면 베르사유의 하나의 축소판, 뭐 축소판이라기보다는 베르사유가 몽트블루의 이 확대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몽트블루 안에 들어가려면 화요일 날 가면 안 됩니다. 못 모르고 화요일 날 갔다가 또 이렇게 태차 맞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번이나 가가지고 두 번이나 다 태차 맞았습니다. 이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몇 년마다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로 빼면 되는데 여기 가면 정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미정원, 베르사유 가면 장미정원이 있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가 이제 본래 오리지널인데, 한번 꼭 여기 루이 14세가 이쪽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이제 몽트블루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 칙령을 발표하고 이제 베르사유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이제 베르사유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제 전체가 7차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에 있었던 1572년 8월 24일 날 있었던 베르사유 베르사유 조금 생각하니까 바돌로메의 날에 그 죽은 당시에 이제 결혼식 여왕마고 우리말로는 여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왕은 아니고 공주 마가레트와 앙리 4세와의 결혼식에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6천 명이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이 장소를 한번 갔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장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8월 달이니까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워서 사람들이 밖에 이렇게 그냥 여관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잠을 자는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피가 많이 흘렀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면 여러분 그 장소가 꼭 어디하고 비슷하냐 하니까 최근에 저기 성신여대 저기 먹자 골목 가니까 성신여대 먹자 골목 가니까 그 먹자 골목이 꼭 바돌로뮤
대학살이 있었던 그 마을하고 그것도 쇼핑가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프랑스와 1세의 며느리였던 마르게르트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여성, 메디치 가문의 여성으로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이제 앙리 2세인데 앙리 2세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샤를 9세를 왕으로 삼았는데 또 이 애를 또 독살돼요. 아니 결국은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이 사람의 이 여성의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앙리 3세가 되는데 그 애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의 사위가 되는 앙리 4세를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녀는 그냥 죽어버리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 악녀 가운데 한 명이 마르게르트라고 하는 이 여성입니다. 그래 이 여성이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르게르트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죠. 마르게르트 단공nem하고 이 여성하고 그 메디치 가문의 이 마르게르트는 이제 마르게르트라는 말이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 영어로 말하면 마리아인데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마르게르트, 마르게리타 뭐 이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메리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성이 가장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에 칼빈 선생이 이제 1564년에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때에 핍박의 대상이 되는 위고노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위고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위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빈의 사상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참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프랑스 사람들이나 뭐 프랑스 사람만은 아니죠. 독일 사람도 그렇고 폴란드, 헝가리도 그렇고 당시에 유럽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작은 루터에게 했지만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펼친 것은 칼빈주의였어요. 그거는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루터주의는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루터주의는 로만 가톨릭에 가깝게 갑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주의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1555년 이거 훨씬 전이죠. 10년 한 8년 7년 전에 이제 개혁파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 이제 개혁파를 또 다시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죠. 아무튼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쪽 지역에 이제 프랑스 이제 남서부죠. 남서부 지역에 스페인 가까이에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다 받아버립니다. 참 이것이 칼빈주의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용한 사상이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그 내면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정말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가 있는, 이건 언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초월해 버려요. 그 사상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자, 아무튼 위그노는 피해의 대상, 마르게르트는 여기서 핍박의 대상.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해는 1572년 8월 24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보면 아마 이해가 되기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제 전 종교개혁자를 우리가 볼 것인데, 먼저 이제 브리소네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르페브르, 그 다음에 기욤 파렐. 이 브리소네시라고 하는 사람은 모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 르페블과 기욤 파렐은 처음에는 르페블을 보면 처음에는 르페블이 루터주의를 받아들여요. 뭐 그때 당시는 그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루터주의를 이제 떠나고 납니다. 그래서 루터주의를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다가 그렇다고 아직 칼빈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아니고 개혁운동에만 힘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칼빈을 만나죠. 그래, 칼빈이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칼빈이 르페블을 만나요. 그래서 칼빈이 그 르페블을 통하여 개혁의 정신을 이제 도방 다닐 때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뭐 기욤 파렐은 아다시피 이제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도 20살이 많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도 이분이 여전히 살아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유럽 갈 때에 기욤 파렐이 목회한 곳이 이제 뉴샤텔이에요. 그냥 뉴샤텔이 그날 이제 주일이 되어 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11시 예배를 그들이 드리니까 그 전에 올라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여기 예배 보러 왔느냐 그래서 예배 보러 온 것은 아닌데 좀 미안하다고 다음에는 예배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파렐이 목회한 그 교회당 운동장에 뭐 운동장이기보다는 그 파킹이죠. 그 앞에 파렐의 동상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파렐을 좀 알고 그래서 이 교회를 왔다니까 맞다고. 이 교회가 한 450년이 지금 500년이 다 돼가는 이지만 파렐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파렐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더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멋있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500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파렐을 늘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욤 파렐이 이제 뉴샤텔에서 목회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이거 간략하게나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66페이지에 이제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종교 전쟁 당시의 프랑스 지역의 모습입니다. 먼저 저 위에 보시면은 샴페인, 그 샴페인이라는 글자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칼빈이 태어난 누아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모우 지역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그노들이 활동했던 데가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나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죠? 스페인 바로 집정부야. 나발, 그 다음에 게스코 그 지역, 그 다음에 오른쪽에 랑괴독이라는데 랑괴독은 왈도파들이 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낭트라는 이제 낭트 칙령이라는데 낭트라는 것은 저기에 대서양 쪽에 보시면 낭트라는 그 렌강이라고 그러죠. 렌강의 이제 하류 지역입니다. 자, 367페이지로 가서 종교전쟁이라고 해서 첫째 줄에 보시면 뭐 계속 전쟁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전쟁이라고 할 때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도 지속하지 않습니다. 한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한 10년에 한 번, 어떤 때는 50년에 한 번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에 전쟁하자 이러면 그냥 만나가지고 이제 전쟁하고 끝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영국에서는 전쟁 안 하죠. 프랑스 지역 내에서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영국이라는 그 왕이 우리가 아다시피 영국의 그 노르만족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 윌리엄 그 대제라 그러죠. 윌리엄 1세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르망디 지역이 있잖아요. 영국과 가깝게 있는 이 노르망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066년에 이제 영국을 침략하면서 이제 바이킹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데
그때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어떻게 본다면 프랑스 내에 영국인들이 살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의 땅이니까. 그래서 100년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가 영국 사람들을 다 내쫓는다. 그래서 우리가 잔다르크를 존경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영국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근 한 4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영국 사람들의 그 땅들을 다 없애버리고 프랑스를 딱 만들었으니 세상에 그렇게 위대한 여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잔다르크 하는 것 같아요. 가보면 뭐 잔다르크는 뭐 우리나라 성웅 이수신 이상의 존재죠. 성웅 이수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한 그 여성의 몸으로, 그리고 영국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화형을 당해 죽고 이러기 때문에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의 이 지역을 다 회복시킨 최고의 영웅, 아주 나중에 잔다르크가 가장 그 활동을 많이 했던 곳이 이제 여기에 중간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오르레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르레앙에 가보면 이 여성의 그 박물관도 있고 그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그 곳도 있고, 그래서 꼭 한번 오르레앙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바랍니다. 근데 오르레앙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가보면 옛날 도시들이라 보니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닐 수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커버리면 못 다니죠. 근데 다 이래 조mar조mar해요. 조mar. 파리만 딱 빼면 다 올막졸막해요. 자, 그래서 간헐적으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인물이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가스파르 꼴리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위그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 칼빈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꼴리니인데,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내죠. 꼴리니 위그노, 그 다음에 빌름 오란여, 그 다음에 저기 네덜란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 시험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여기 이렇게 되면은 틀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꼴리니 하면은 위그노다. 오란여, 그러니까 오렌지 공이라 그러죠. 오렌지 하면은 네덜란드 독립 전쟁, 꼴리니는 위그노 전쟁.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얄팍한 문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못 내겠더라고요. 그냥 꼴리니는 어떤 자인고 이렇게는 내지, 꼴리니하고 뭐 연결을 지어라 이렇게는 제가 뭐 학생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간질해가지고 문제를 못 내길 것 같아요. 꼴리니 샤티옹의 귀족인 가스파르 꼴리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루터주의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개종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은 바돌로뮤 나라의 대학살의 위그노 지도자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에 이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로 가서 이제 영화 퀸 마고인데, 뭐 여왕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딸입니다. 딸.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369페이지 보면 이제 마침내 카테리나, 말이 깨르뜨가 아니고 카테리나 죄송합니다. 카테리나는 캐서린이란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캐서린이라고. 카테리나, 그래 이름이 같을 리가 있나 순간적으로. 예, 샤를 9세는 그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이 관계 꼭 이 애들은 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그 밑에 줄에 보겠습니다. 밑에서 1557년 제독 꼴리니가 네덜란드 감옥에서 칼빈주의로 개종하여
위그노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동시에 칼빈주의 영향은 파리에도 크게 일어났다. 500명이 모이는 위그노 집회가 해산되고 130명 가량도 이 검거되었다. 1558년 이거는 이제 누구야?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이 되는 해죠. 4,000명의 위그노가 세인강에서 집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었다. 그들 중에 나바르의 왕 앙투앙 더 부봉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개종하게 됐다. 개종했다기보다는 하니까 정치적으로 뭐 좀 그랬어.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 나오는 앙리 4세가 됩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잔느 달브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르게르트의 당공nem의 딸 잔느 달브레. 이 사람은 열성적인 칼빈주의자였다. 자녀들에게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갖게 하고 위그노들을 보호하였던 역을 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59년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프랑스로 들어와 강력하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위그노들은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최초의 고백서를 만들게 되고 그 첫 번째 항목이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하거나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 앙리 2세가 1559년 마상 경기에서 죽고 만다. 그러자 프랑스와 2세가 15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 그 60년에 또 죽어버려요. 이 사람의 아내가 바로 카타리나 더 메디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네. 여기 앙리 2세가 나오는데, 프랑스와 2세가 나오는데, 프랑스와 2세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나중에 스튜어트의 메리라고 해가지고 존 낙스와 이제 대면하게 되어지고 대치하다가 이제 존 낙스에게 쫓겨가지고 런던에 와서 엘리자베스 1세에게 이제 목배임을 당해 죽고 마는 그 스튜어트 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성은 실제로 자기 남편하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 뭐 금세 이제 그래서 돌아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존 낙스를 만나가지고 아마 댐팡 당하죠. 그래서 여기 사각에 있는 거 잘 보시면은 프랑스와 1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헌정한 사람, 그의 아들 앙리 2세, 바로 앙리 2세의 아내가 카테리나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2세가 됩니다. 프랑스와 2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튜어트의 메리의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앙리 2세가 나옵니다. 샤를 9세가 되는데 샤를 9세, 앙리 2세의 아들입니다. 또 앙리의 3세, 앙리 2세의 또 아들, 그래 아들 세 사람이 다 왕이 되는데 다 일찍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1차 전쟁이 있는데 370페이지 보시면은 1562년 카타리나 데 메디치는 관용령을 내린다. 이 관용이라는 것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생제르망 칙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명한 칙령이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행했던 밀라노 칙령이라면 그 다음에 1300년 후에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관용령이 됩니다. 1562년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서 그동안에는 종교의 자유 관용령을 발표한 왕이 없어서요. 1000년 이상.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생제르망. 그래서 파리를 가시면 꼭 방문해야 될 그 장소 가운데 하나가 생제르망 교회입니다. 이 생제르망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위그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면 생제르망 교회의 지하실부터 땅굴을 파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72년에 바르톨로미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그까지 이 사람들이 땅굴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보다가 이제 그 군인들이 온다 이러면 전부 이 땅굴로 해가지고 쫙 다 도망가고. 그래서 생제르망 그 동네는 완전히 그 위그노들이 많이 살았던 그 동네고. 그래서 꼭 한번 꼭 가시면 생제르망 교회를 꼭 들리셔야 됩니다. 그 소로몬 대학교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옛날 파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옹기종기 다 모여 있습니다. 옹기종기 다 옹기종기. 그래서 우리나라 따릉이 타고 다니시는데 거기도 따릉이가 있어요. 그곳 이름은 따릉이는 아니죠. 그냥 이제 그냥 자전거 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공짜거든요. 하루 종일 막 타고 다니다가 이제 오면 되는데. 그래,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좀 다니려고 했더니 자전거 못 타시는 사모님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근데 그 탈 줄을 알면 파킹 딱 해놓고 그냥 막 따르릉 하면서 어디든지 다 돌아다녔을 텐데. 그래서 좀 이제 사모님 모시고 갈 때는 자전거 탈 줄 아는 분들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다니. 얼마나 재밌는데요.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그리고 이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다시피 이게요. 자전거 타고 가다 아무 데나 놔두면 돼요. 그래 또 아무것도 있는 거 또 타고 가면 되고 우리처럼 꼭 제자리 갖다 놓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진짜 미개하다 하는 생각인데 중국도 안 그렇잖아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놔놓고 갔다가 또 아무나 있는 거 또 타고 가면 되고 이런 건데 우리는 꼭 그 자리 갖다 놓고 그 자리 또 갖다 파킹을 해야 되고 또 열쇠 채워놔야 되고. 여러분 중국 가보셔서 알잖아요. 중국에 열쇠 안 채웁니다. 프랑스도 열쇠 안 채웁니다. 왜? 훔쳐 갔다. 그걸 가만히 둡니까 그걸? 그 GPS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세틀라이트. 우리는 이 첨단을 다니는 이 스마트폰 대국이 아직도 그런 걸 못하고 참 진짜 나는 한국을 바라볼 때 이거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나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게 나중에 가셔서 꼭 다른 게 타고 생제르망을 한번 가보십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관용령이 1568년 헝가리.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유명한 낭트 칙령.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리고 여섯 번째가 또 이거 베르사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번, 네 번, 여섯 번째 이게 전부 관용령이 다 프랑스에서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1차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중간에 좀 보시면 파시 대학살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위그노들이 이제 파시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파리에서도 파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예배를 받는데 이때 위그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학살을 당해요. 예배를 보다가.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위그노들을 죽여라. 지도자들을 죽여라. 이제 이런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서 1차가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2차의 내용은 그냥 가고요. 3차도 그냥 가고 3차 지나고 한 4차로 가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시면 여왕 마고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73페이지에 보시면은 대학살을 구경하는 까타리나 이 보시면은 사람들의 시신이 그냥 너절하게 있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창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런 창을 여기 보면 다 거의 옷 벗고 아마 있는 모습들인데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날이 납니다. 3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572년 8월 24일 바르톨로미우 날에 무장한 프랑스 군인들은 꼴리니 집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그를 끄집어내어 잔인하게
죽여 시신을 거리에 내던진다. 그 후 위그노들을 공격하라고 명한다. 이리하여 위그노들은 하룻밤에 6천 명이 희생을 당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유명한 바르톨로미우 날의 대학살이라고 부른다. 다행히도 신랑이었던 나바르의 앙리 4세죠. 4년 후에 석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연장했다가 4차로 갔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4차가 됐죠. 그 다음에 5차,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6차, 뭐 5차도 있습니다만은 6차 가서 이제 1598년에 가서 앙리의 4세가 이제 7차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낭떠 칙령을 발의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자세한 거 뭐 읽어보시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위그노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위그노. 그 밑에 제가 그 밑줄을 그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98년 4월 앙리 4세에 의해 발표된 낭떠 칙령으로 인해 위그노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프랑스의 20개 마을에서는 자유롭게 종교 행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685년 10월 루이 14세에 의해 낭떠 칙령은 폐지되고 만다. 그래야 위그노들에 대한 새로운 핍박이 시작되었다. 수만 명의 위그노들은 여러 나라로 피신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대체적으로 장인, 기술공,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이 피신해 갔던 국가들에서 잘 적응하며 살았다. 주로 독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그래서 제가 이 남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제가 개혁교회의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이 위그노들의 이 뿌리가 그 안에 있어요. 신대륙에까지 피신해 갔다. 그리고 신대륙에 갔을 때는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욕에 그들이 거주했다. 그럼 위그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플랑드르와 독일어의 결합이다. 위그노, 프랑드르라는 말은 지금 벨기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벨기에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없죠. 네덜란드 독립이 1648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100년 뒤에 만들어지니까 지금 벨기에는 이때 당시에는 벨기에가 없습니다. 그냥 플랑드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름의 뜻이 뭐 어디서 정확하게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독일어와 플랑드르어의 결합어이겠다. 그럼 그 뜻은 뭐냐? 여기 보면 집 친구들 또는 맹세하는 자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여기 보시면 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마 그 지도자 가운데 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맹세하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칼빈 시기에 전에 있었던 주요한 인물들 봅니다. 378페이지에 기욤 브리소넷, 모의 감독이었던 기욤 브리소넷. 앞서 말씀드렸죠. 모 지역에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프랑스의 비텐베르크 그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이게 이제 저는 추측입니다. 제가 프랑스를 잘 모르니까 제가 연구를 못할 뿐이지 모 지역과 느와용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의 가까이 모 가까이에 있는 느와용이 칼빈이 뭐 나중에 이제 뭐 르페브를 만나고 파리를 만나지만 칼빈이 어릴 때라도 그가 개혁에 대한 이 개념이 아마 어릴 때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 지역의 감독이었던 브리소넷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가보게 되는 브리소넷의 이제 그림인데요. 뭐 초상화는 아니고 그냥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모 동아리라 불리는 복음적 인문주의를 자기 교구로 불러들여 교회 개혁을 했다. 이 가운데 자크 레페블과 기욤 파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브리손에 쓴 그들에게서 새로운 교리를 배웠다. 성경을 각 고위 성직자들에게 지어주고 교구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이 모임은 성경을 연구하고 초대 교회 신학, 다른 말로 말하면 교부 신학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접잉글리를 배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루터하고는 다르죠. 칼빈주의는 초대 교회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거든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당시의 사람들이 개혁을 한다고 할 때 초대교회 교부들의 작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교부들의 신학을 돌아갈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부들의 신학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두 종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그가 기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오리게네스와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웨슬리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의 개혁신앙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래서 교부신학을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냥 교부신학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게 교부들의 그 이름들을 머리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학과 그리고 어떤 노선이고 어떤 작품들을 쓰느냐를 개념을 모르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그렇더라 이렇게 되면 아주 그 큰일 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배울 때 제가 그 20명 가량의 이름을 제가 처음부터 다 적어 주거든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 20명에서 여러분도 저하고 공감해서 아마 다 외웠을 것인데 그것을 뭐 예를 든다면 뭐 다른 이름들보다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변정가 6명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6명? 네. 김명인 권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6명. 아는 대로. 다 까먹어버렸어요. 아는 대로 그 순서 필요 없어. 그냥 말만 하면 제가 알아서 제가 적을 테니까. 예? 테르툴리아누스. 예. 맞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가물가물해요? 구선희 씨. 말해보세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예? 클레멘트. 예. 클레멘스. 예. 또. 예? 키프리아누스. 예. 키프리아누스. 또. 예. 방금 나왔으니까 오리게네스. 또. 맞습니다. 유스티누스. 그 다음에 한 명 더. 한 명 더. 폴리카르포스의 제자. 이단에 대하여를 쓴 사람. 이레니우스. 예, 물론 이제 참 기억들을 잘 하시네요. 예, 이 이름들은 이 6명은 3세기에 3세기에 니케아 종교회의 전에 있었던 이 6명만큼은 딱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특징들도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 않으면 교부들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 희미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 더 해야지. 후기 니케아 교부들. 이거는 이제 4세기, 5세기 인물들인데 한번 아는 대로 어쨌든 동방과 서방으로 또 나눠야 돼요. 동방, 이거는 서방. 이게 또 나눠서 해야 돼요. 또 동방에서 안혜영 씨 말해 보세요. 배웠으니까. 누구들 이름만 말하세요. 제가 알아서 쓸 테니까. 암브로시우스, 암브로시우스, 또, 아우구스티누스, 또,
크리소스토모스, 예. 또 카파도키안, 예, 카파도키안. 세 사람이죠. 예, 한 명이 두 명이 그리고리니까 그리고리 써놓고 한 사람은 누세스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나치안 제노스고 그다음 한 사람은 누구 얘기? 바실레오. 예. 그다음에 또 이 두 사람밖에 없나 서방? 예? 히에로니무스 맞습니다. 히에로니무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죠. 네, 이제 여기 다 나왔죠. 이제 여기 아주 최초의 동방교회 교부가 있는데 삼일체 아타나시오스. 예, 적어도 이런 이름은 딱 개념화를 딱 시켜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뭐지? 아,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은. 이 개념이 없으면 지금 교부들을 공부할 때에 머리 아프다. 근데 일단 이 이름부터 외워놔야 돼, 이게. 이거부터 정리가 안 되면 교회사에서 이 머리가 막 아파요.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제일 힘든 게 이 사람들 이름 외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사 시험 칠 때에 외우라고 안 하죠. 그냥 보고 하라고. 자, 아무튼 초대교회 교부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개혁신앙, 프랑스 또 종교개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프랑스와 1세의 누이 파르케르트,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당공렘이죠. 그 사람에게 성경을,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 동아리가 나오는데 모 동아리에서 조금 더 페이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면 382페이지에 모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382페이지에 보면 장 르클레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어떻게 당했는가를 여기에 자세하게 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83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1525년 뭐 굉장한 이런 시기죠. 7월 29일 토요일 메츠 광장에, 왜 메츠라고 하냐면 모 지역에서 이 사람이 도망을 어떻게 보면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장에 교수대가 세워졌고 무장한 군인들과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칼에 씌워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끌고 다녔다. 아시죠? 막 그냥 질질 끌고 갑니다. 그냥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느냐면 그래야지 화형을 당할 때 빨리 죽거든요. 예수님도 밤새도록 그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을 팬 이유도 그 때문이지. 빨리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니까. 그래서 막 그냥 막 반쯤은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목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여기서 한 너댓 시간 동안 계속 지질 끌고 다니면 온몸이 막 상처겠죠. 그렇게 해야 화형을 당해서 고통을 안 겪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게 뭐 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 화형을 당할 때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그것을 미리 이제 이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진짜. 그리고 오후 4시간 동안 쉬었다. 굳굳하게 장 르클레르는 서형 장소에 이르렀다. 형 집행관이 부서진 형상을 그린 큰 마분지를 모자로 만들어, 이것은 그 얀후스도 마찬가지였죠. 머리에 씌우고 말뚝에 그를 묶었다. 이거는 화형시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여 여기 있는 저를 보고 놀라워하지 마시오. 믿음과 진리를 고소하는 일로 인해 죽기를 각오했소이다. 그러자 재판관들은 그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를 지르며 양심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그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참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말하고 기도했다.
이를 지켜보던 형 집행관은 고문기구들을 준비하는 동안 재판관은 평결문을 낭독했다. 마치자 르클레르의 눈은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 모두가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을 알게 되니 슬픈 일이오이다. 그의 말을 가로막은 종교재판자 니솔라 샤팽은 그에게 훈시했다. 보시오, 계보인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설교자들 중 한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진리를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 슬픈 일이오이다. 이 말을 듣자 한 사제는 그를 향하여 너는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자라고 외쳤다. 형 집행관은 그를 처형하는 것에 대한 용서를 빌었고 르클레르는 그에게 친절하게 입을 맞추며 인사했다. 그러자 형 집행관은 그가 마리아상의 코를 부쉈기에 그의 코를 붉은 집게로 찢었다. 르클레르는 저항하지 않았고 주여 나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다시 형 집행관은 그가 마리아상의 관을 부쉈기에 복사기 위에 붉게 달구어진 철을 가지고 그의 이마를 찢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참고 있는 르클레르에게 형 집행관은 칼을 들고 그의 오른쪽 허리 피부 한 부분을 도려내어 나무토막 위에 놓자 르클레르는 나의 하나님 나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라고 외쳤다. 이런 고문을 당하는 그에게 불을 붙이자 화염은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입에서 다음의 시편 135편 5, 9절의 말씀이 흘러나왔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순교입니다. 1525년. 그 다음에 이제 자크 파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문을 받고 또 감옥에서 화형을 당해 결국은 죽고 맙니다. 여기 보시면 485페이지 넷째 줄에 노르테르담이죠. 노트르담의 광장에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드 베르키라고 하는 사람이 옥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아마 프랑스 종교개혁에서 순교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초창기에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로 느껴집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80페이지 이제 자크 르페브를 보겠습니다. 브리소덴에게 영향을 준 자크 르페브는 어떤 인물인가? 여기 보시면 당시의 성직자들이 도덕적 타락에 대해 경종을 울린 자로서 성경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했던 자다.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기 전에도 가르친 인물이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에도 이 말을 했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대중들이 말하지만 그거는 역사를 속이는 거죠. 이미 이신칭이라든가 종교개혁은 이미 그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루터파 종교개혁과 개혁파 종교개혁은 전혀 다르게 출발한다. 그런데 왜 이 개혁파 사람들이 루터를 그렇게 인물을 내세워서 루터가 말한 것하고 우리하고 뭐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가? 정말 저는 정말 마음에 이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답답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죠. 루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또 상관이 없어야만 하고요. 상관해서도 안 되죠. 우리 전혀 다르게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왈도를 이야기, 좀 있으면 이제 왈도도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왈도의 신앙과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는 이미 시작한 그런 프랑스의 그 종교개혁이지 루터가 뭐 우리한테 도와준 게 뭐 있어야지. 제발 역사를 속이는 그런 그 무지한 인간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번 더 380페이지 봅니다. 이신칭의를 이미 깨달은 인물이다.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자였던 르페브르는 파리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스콜라주의 방법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시면은 토마스 모우가 영국 학생들에게 인문주의를 영향을 끼친 것처럼 르페벌은 종교개혁의 가교 역할을 하는 프랑스 인문주의자들 중 최초의 인물이었다. 르페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랑은 그분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게 될 때 느끼게 된다고 믿었고 그분의 신성을 찾는 자로 나아간다고 믿었다. 르페벌은 1450년이나 1455년 피카디의 작은 마을 에따벌에서 태어난 피카디, 칼빈이 살았던 느와용의 그 전체 지역 이름이 피카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단순히 우리가 개종을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 칼빈이 자란 배경이 벌써 저는 모 지역도 가깝고 그다음 피카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를 아마 듣고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다음에 르페벌은 그다음에 1486년에서 1492년에 미란돌라의 피코의 제자가 되었다. 피코는 전 종교개혁자라 불리는 사보나롤라의 제자였다. 이탈리아로 가기 전에 그는 이미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다. 1490년 파리 대학에서 수학, 음악, 철학을 가르쳤다. 1500년에 이르러 파리 대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이때쯤 1500년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와 시편을 강의했다. 루터가 1517년에 그가 시편 강의를 하거든요. 로마서 강의하고 아직도 루터는 1518년 19년이 돼도 아직 이신칭의를 못 깨달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미 이 르페벌은 이신칭의를 이미 깨닫고 강의 안에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을 강의하고. 르페벌은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최초로 성경을 연구한 인물이다. 1507년 성경 연구에서 심혈을 기울였고 13년 동안 그의 친구였던 브리소네시 수도원장으로 있는 파리의 생제르망 수도원 도서관에서 성경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1512년 주석을 썼다.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에 주석을 썼으니. 그리고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참고하여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주석을 쓰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했고 스콜라주의를 공격했다. 그래서 루트가 1517년에 스콜라주의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주석을 쓰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1517년 로만 카톨릭은 그의 글들이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뚜렷하게 반대를 하지 못하다가 루터의 글이 인쇄되면서 르페벌의 글도 이단성이 있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르페벌은 모로 갔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개혁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1522년 르페벌은 복음서의 라틴어 주석을 완성하고 다음에 프랑스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유포했다. 루터가 1523년에 신약 성경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9월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미 프랑스어로 르페벌은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가면은 386페이지에 이제 파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고 이제 마칩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칼빈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샤텔 교회당입니다. 색깔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 상당히 브라운 컬러, 옅은 브라운 컬러, 가죽 컬러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요 바로 제가 이거 사진 찍은 것은 동상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정문인데 이 정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기욤 파렐의 동상을 쫙 보고 교회당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굉장히 커요. 동상이 그리고 작은 동상이 아니고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는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동상이 성경책을 들고 외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386페이지 기욤 파렐을 보시면
89년에 태어나서 65년, 그래 칼빈보다도 1년 뒤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밑에서 5절 보면 바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르페벌에게 부릅니다. 흥분했으며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듣고 따라 행했던 과거들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다. 아니 억울했다. 이런 소상함도 곧 사라지고 복음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파리 대학에서 그는 개종하게 되었고 이러한 깨달음을 준 르페브르와 평생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17년 1월 파리는 문학 석사 학위를 택했다.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교리로 인해 핍박이 일어나자 모 감독 기욤 브리손에서는 그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교구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24년에 바젤로 가서 부처, 가피토, 오클람 파디오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 이제 1531년 봄 뇌샤텔로 그가 이제 교회당을 옮겨서 이제 사실상 이분이 교회를 세운 거죠. 예. 그러다가 1532년에 가을 왈도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파리는 제네바를 들렀다. 그곳에서 설교하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설교 주제는 성경,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십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네바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종교개혁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리를 초청하죠. 그때가 1536년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1535년 5월 30일 공개 토론을 리베 수녀원 대강당에서 했고 4주 동안 논쟁을 하다가 승리는 파렐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되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교개혁자 파렐은 제네바시의 프로테스탄트를 체계화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그러던 차에 7월 칼빈이 제네바를 지나가게 되었고 그를 정착시키게 되어지죠. 그 밑에 보면 1558년 69세의 나이였던 파렐은 칼빈의 강권에 의하여 결혼한다. 나이가 70인데 결혼했어요. 주여. 이제 칼빈이 결혼하라고 시킨 거죠. 결혼하라고 당신. 그래서 결혼을 하고 65년에 7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칼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